여러 사람이 들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 빠진 게 보고 그다음에 대충 얼마만큼 필기를 한다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정리해갖고 일단 민법 보겠습니다. 요번 딱 부분이 물권법이 딱 끝나는 그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일단 점유권 우리가 배운 권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총 뭐였죠? 첫 번째가 점유권, 두 번째가 소유권, 그다음 세 번째가 네 지상권,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권, 다섯 번째 네 전세권, 여섯 번째 유치권, 일곱 번째 질권은 시험범위가 아니고요. 저당권까지는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뭐 다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비교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각 그 권리마다 비교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익히는 데에 좀 초점을 둘게요. 그래서 점유권부터 보시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거를 처음 봤어요. 일단은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가 다르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일단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요. 점유권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할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한마디로 딱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점유할 권리와 점유권이 같지 않다라고 보면 뭔가 대등한 관계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점유권은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점유권이 더 큰 범위인 거죠. 점유권 안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적법 점유, 그쵸?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불법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단 점유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할 권리보다 더 큰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다 라는 건 적법 점유고요.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단 점유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점유권이 점유할 권리보다 더 큰 범위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할 권리가 없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은 그냥 가지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가 뭐라고 있었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뭐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기출 지문이라서 제가 그냥 가져왔거든요. 기출 지문을 제가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권에 관련된 내용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본권이라는 거는 점유할 권리죠. 점유할 권리랑은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점유권이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점유권은 점유권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할 권리라는 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점유할 권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점유권에 대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점유에 관여만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점유권을 이해하려면 이 점유의 관념화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점유권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진짜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물질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원래 동일한 개념인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가 아닌 경우에도 점유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사실상 지배랑 점유권이랑 또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점유권이 더 큰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점유권 안에는 사실상 지배가 아닌데도 점유권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할 권리 얘네들보다 더 큰 범위가 점유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유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인, 그쵸? 내가 굳이 내 소유권을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이제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있는 재산이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속인이라든지 혹은 간접점유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임대인이 간접점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 그 소유의 건물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그 건물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점유자에는 임대인이 있고 혹은 전대를 해준 경우에는 임차인까지 걔네들을 모두 다 간접점유자로 하는데 걔네들은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물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고 했죠. 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점유보조자라 그랬죠. 그래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고용당한 사람, 그러니까 알바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장님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실상 지배를 가지고 있지만 점유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보다 좀 더 낮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점유권이 더 큰 범위입니다. 사실상 지배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뭔가 디테일한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점유권이라는 건 본권, 즉 내가 점유할 권리를 그 적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무단적으로 점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안 들고 있어도 우리가 점유라고 칠 수 있다 그런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의 종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앞으로에는 자주점유나 타주점유 혹은 선의점유나 악의점유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주점유나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기합니다. 근데 이 소유의 의사라는 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점유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심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점유 취득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 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봤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했다라던가 혹은 증여를 받았다라던가 이런 것들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에 의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의사라는 게 여기서 표현하는 의사라는 게 내 마음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얘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나 증여처럼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혹은 전세권을 설정한다던가 임대차를 설정한다는 건 사실 내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주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분 불분명하면 이 소유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자주점유를 추정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갖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증 책임 문제는 항상 어딜 가나 나와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면 추정이라는 건 어디에 추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추정 문제가 나오면 어디 쪽에 추정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OX 퀴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선의점유, 악의점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의점유, 악의점유도 본권이 없는 거라는 건 아까 점유할 권리 말하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의점유라고 하고요. 본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본권이 없는 모든 무단점유인데 그 무단점유자 안에서도 내가 무단점유자인지 본인이 스스로 알고 점유하면은 이제 악의점유인 거고 모르고 점유하면은 선의점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악의점유와 선의점유 모두 다 그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무단점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경우고요. 혹은 이제 선의점유 같은 경우는 이게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를 했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몰랐던 거죠. 그 매매가 무효인지. 혹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거래한 상대방이 우리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뭐였죠? 비진이 의사를 한다던가 통정을 한다던가 이런다고 했잖아요. 걔네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건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효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선의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결국엔 무단점유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선의점유랑 악의점유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선의점유로 추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점유자라는 건 과실수취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과실수취권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옆에다가 임대료라고 써놓으세요. 그게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살고 있다가 여기 방 하나를 빌려준 거예요. 내가 세를 준 거죠. 방 하나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선인이점유자면은 그 임대료가 내 건 줄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네 둘이 그 법적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다 이 과실수취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선의점유랑 악의점유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악의점유는 과실수취권을 못 받는 거고 선의점유는 과실수취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무단점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과실수취권 때문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거를 선의점유자만 됩니다. 그래서 선의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건 내 게 아닌데 부당으로 이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실수취권이라는 건 내 건 줄 알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은 결국에 점유할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실상 지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와 무단점유가 있었거든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뭐가 기준이냐면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인 거죠. 근데 소유의 의사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정은 누굴로 해요? 선의점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권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데 결국에 얘네 둘 다 뭐다? 무단점유자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은 누굴로 해요? 선의점유로 추정을 하고요. 선의점유로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소유권이 나옵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사실 소유권은 그 전에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존속기간이 따로 있거나 혹은 소멸시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뭐 어떤 이걸 행사 안 하면은 없어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소멸시효는 소유권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뭐만 외우시면 되냐면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치는 게 누구냐면요. 수목하고 지하수만 미치고요. 나머지는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와 별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학계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민법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아셔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지하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목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수목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안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미친다는 거는 수목을 심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왜냐면 누구 거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권이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의 취득 부분이 있는데요. 취득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 행위로 있고 법률의 규정의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우리가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수수료 다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데 예를 들면 법률의 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득시효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온공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문제는 원래는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행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행위에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문제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행위에는
무주물 선정과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O를 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행위 안에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첨부 안에는 부합, 혼합, 가공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첨부 안에는 그냥 부합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부분을 보시면 취득시효 부분은 두 가지, 그 점유 취득시효랑 등기부 취득시효 안 넘기셔도 돼요. 거기 밑에 있어요. 취득시효에는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랑 등기부 취득시효는 두 개를 맨날 바꿔서 내요. 그래서 바꿔서 두 개 내는 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점유는 20년을 있어야 되고 평원 공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10년을 자주 점유하고 그다음 등기를 하고 평원 공연하는데 얘는 뭐까지 원해요? 선의 무과실까지 원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을 원하냐 안 원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퀴즈로 OX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의 무과실을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는데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선의 무과실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취득시효 모두 다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왜 원시 취득인 게 나중에 세법 가면 중요하신데 원시 취득과 그다음에 우리가 승계 취득 있잖아요. 그럼 세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취득은 우리가 2.8% 내거든요. 2.8% 내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원시 취득입니다. 두 번째 사실행위 보시면요.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무주물 선정 같은 경우는 자주점유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무주의 부동산,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무주의 부동산인 경우는 국유입니다. 이것도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몇 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럼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부동산을 주웠어요. 그럼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뻔한 내용들이라서 그런 거고요. 유실물 습득 같은 경우도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소유자다. 그러니까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누군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안 나타면은 습득자가 취득한다라는 거고요. 매장물 발견 같은 경우는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없으면은 발견자가 취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랑 발견자가 다르면은 반띵한다 라고 했었죠. 이 내용들은 다 그냥 한 지문씩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첨부 보시면요. 여기서는 부합과 부속의 차이만 아시면 돼요. 부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부속이라는 거는 뗄 수 있는 거예요. 뗄 수 있는 거. 부착했다가 뗄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거죠. 빔 프로젝트 다 떼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합이라는 거는 분리 시에 훼손되거나 가치 감소하거나 비용이 과다 청구된다라고 문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합이라는 건 문제에서 분리 시 훼손되고 가치 감소되고 비용이 과다 청구되는 것은 그런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분리 시에 훼손되고 가치 감소되고 비용이 과다 청구되는 그런 물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컨 딸려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 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에어컨 같은 경우 우리가 가져가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 갈 때 에어컨도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에어컨비 따로 안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요런 에어컨들 있죠. 요 에어컨 같은 경우 사실 가스 에어컨이라서 좀 힘든데 저런 에어컨 같은 경우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저런 에어컨 같은 경우 안 가져갈 경우는 그래서 그 다음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부속 같은 경우는 분리 시에 훼손이나 가치 감소나 비용이 과다 청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떼서 가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요. 얘는 수목의 소유권, 아까 수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에 부합된다고 했죠. 토지에 부합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토지의 소유자에 속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속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적법적으로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경작자가 소유가 됩니다. 근데 건물은 항상 토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항상 토지 소유자 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점유권과 소유권은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별도로 다시 정리해 놓은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셋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셋의 차이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셋의 차이점을 맨날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권을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료 지급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비교할게요. 지역권도 이거 한 번에 할 거거든요. 지역권도 옆에 보시면 지료 지급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전세권 있거든요. 전세권은 문제 자체에 의에 뭐가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돈을 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고, 나머지 지상권과 그 다음에 지역권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자꾸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료 지급이 의무이다, 요건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OX 퀴즈에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안 할 거면 빌릴 수가 없어요. 소유하기 위해서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은 법률행위이고요. 그다음에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지역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은 지상권도 등기를 하죠. 지역권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지역권은 어디다 등기를 하냐? 승역지의 토지에 등기를 한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승역지의 토지에 등기를 한다.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는 등기를 토지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도움을 받는 토지 있죠. 도움 받는 토지. 거기에다가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 보시면 전세권은 등기 하나요? 안 하나요? 등기하죠? 근데 등기를 하는데 얘는 전세금 지급을 하면서 그 전세금도 등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등기를 뭐뭘 하냐 까지도 배우시는데, 어쨌든 이 셋 다 뭐다? 등기를 다 한다. 이건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 규정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건 최소 얼마를 넘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등의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은 30년이죠. 그거 외의 건물들은 15년이죠. 그리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인 경우에는 전환 기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짧은 기간이냐면 건물이나 이런 걸 한번 지어놓고 나서 30년 정도는 써야지 건물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30년도 안 쓰고 나서 다시 부실 거면은 이거는 약간 전체 공공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라는 거는 한번 성립할 때 뭐 하나 지으려고 우리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지역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지역권은 그런 거 없고요. 전세권은 최장이죠. 최장. 그렇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최장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얘는 1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전세권은 10년 넘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해서 30년 이상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기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OX 퀴즈에 넣었던 것 같은데 무기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고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에는 건물의 소유 목적인 15년으로 의제를 합니다. 그리고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 존속기간보다는 단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했으면 다음번에 갱신할 때도 무조건 30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제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만약 소멸을 했으면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 가능하죠. 이거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야 이거 연장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한테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야 됩니다. 건물을. 그래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는요.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청구가 불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받은 사람은 지상권도 같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말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도 보시면 지역권도 그런 거 빌려주는데 동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도 뒤에 보시면은 동의 필요하대요, 없대요?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셋 다 공통점이 또 뭐예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간 안에서 타인한테 또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대차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자의 의무는 이건 지상권자의 의무라는 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돈을 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만약에 돈을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에 유리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멸을 보시면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멸실되어도 이제 건물이 멸실되면 지역권이 멸실된다, 이런 거 소멸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냐면 멸실됐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소유하기 위해서 어차피 빌린 거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없는 땅을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짓고 말고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다만 토지가 멸실돼요. 토지가 멸실된다는 건 포락이 있었죠. 포락이라는 건 바다로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로 없어지는 경우에는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지역권 보시면요, 지역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땅을 위해서 땅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토지라는 거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또 그 편익을 받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거든요. 편익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그래서 씁니다. 받는 토지한테 쓰게 되고, 얘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료 지급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역권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지상권도 그런 거예요. 지상권도 유상 무상을 불구하고 다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전세권 보시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수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문제로 자기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했는데 자기 부동산 아닙니다. 전세권은 무조건 어때야 돼요?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돼요. 내 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어때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일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방에 대해서 이 방 하나만 전세권을 설정하니까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파트 하나가 있으면 아파트 하나 전체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세금을 나눠서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전세금이 예를 들면 2억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1억을 나눠주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전세금을 나눠줘 버리면 전세권이 아니고요, 그냥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차 규정을 적용을 하고 전세권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나눠서 주면 안 됩니다. 다음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득은 법률 계약을 하고 전세금 지급을 한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장 존속 기간은 10년이고요. 건물인 경우에 몇 년이죠?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상가는 임대차 할 때 보통 1년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다음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소멸 통보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데요. 이거는 전세권만 그래요. 전세권만. 지역권이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전세권만 그래요. 전세권의 권리는, 전세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전전세 또는 임대가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이거를 금지한 때는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면 이건 뭐랑 차이예요? 아까 지상권과 차이죠. 지상권은 이거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지 못한다 했죠. 근데 전세권은 금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의무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의 수선비는 본인이 부담죠. 하여야 한다는 건 본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본인 부담이고, 그 다음에 수선 비용은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수선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제가 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본인 부담.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는 그런 걸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익비죠. 유익비라는 거는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담보물건이 있거든요. 담보물건도 유치권과 저당권, 제가 정리한 거 부분만 보겠습니다. 네. 유치권과 저당권 보시면 유치권과 저당권을 우리가 합쳐서 담보물건이라고 말을 하죠. 담보물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치권과 저당권은 잠시 그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는 거를 유치권이라고 하고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고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이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예요. 즉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고 법정 담보물건이며 근데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약정 담보물건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유치권이라는 건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요건 3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그 말은 내 물건을 점유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타인의 부분을 보면 제 채무자 혹은 제3자의 물건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OX 퀴즈에 냈었고요. 즉 유치권자는 유치금고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소유자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소유자가 아니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 혹은 제3자의 물건이라고 했는데 이때 제3자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 엄마 아빠. 내가 사고를 친 거죠. 제가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 제 엄마 아빠의 물건을 가지고 이 유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3자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점유라는 거는요.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이 되고요.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왜냐면 본인이 나가 있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에 그 홍대에 되게 유명한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거든요. 행사 중이었는데 그게 딱 그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되게 강한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 건물이 새 건물이었는데 보통 유치권은 왜 성립이 되냐면 유치권에서 건물 건축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줘가지고 유치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바로 유치권 소멸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거의 이제 자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행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건물은 그렇잖아요.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시간을 이렇게 때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누굴 상주시켜야 되는데 그럼 약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엄청나요. 유치권 행사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건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소멸되고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런 말 못해요. 왜냐면 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내가 지어준 사람인데 건물에 계속 가서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누굴 대행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한다고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유치권 행사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했으면 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임의규정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결련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OX 퀴즈로 냈는데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왜 그러죠?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건 우리가 결련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비용상환 청구권이 결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나오는 예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있다 보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리가 결련성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는 변제받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죠? 결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 변제기까지 도래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유치권자의 권리는 그래서 경매를 넘길 수가 있고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되고요. 과실수취권이 되고 유치물 사용권이 되고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설마님이 그 경매로 모텔 사셨잖아요. 그 모텔도 이거 유치권 행사되어 있는 모텔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은 유치권 행사되어 있는 모텔 같은 경우, 모텔이나 혹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약간 이렇게 물밑 작업을 먼저 하거든요. 가서 유치권자랑 협상을 해요. 그래서 유치권자한테 너네가 얼마에 이렇게 보증을 해줘라. 너네도 경매에 들어와서 유치권자한테 선순위로 이렇게 낙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한테 너네한테 예를 들면 16억에 들어와라. 대신 우리 13억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럼 유치권자가 중간에 포기하면 두 번째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치권이 행사되어 있는 물건은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은 좀 멍청이 아니야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물밑작업을 다 치고 유치권을 협상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특수물건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유치권 협상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힘든 거죠. 그럼 낙찰받고 낙찰받은 거에서 유치권자한테 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건물 대금이 9억이 미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을 내가 11억에 대신 사주겠다. 그럼 2억을 그 사람도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주고 대신에 이제 11억 해주고 너네가 13억의 경매를 써줘라. 그러면 내가 사수익 매수식으로 11억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유치권자 이렇게 설득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낙찰 받으신 거예요. 모텔도 한 번에 된 게 아니고요. 몇 번 유치권자랑 두 번, 세 번 협상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 껴가지고 뭐 망친 경우도 있고요. 막 이렇게 몇 번 실패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약간 물밑 작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유치권자가 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유치권자의 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성관주의의 의무입니다. 성관주의의 의무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그래서 딴짓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재산주의라고 해서 자기재산주의가 더 낮은 강도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성관주의 위반을 하면 유치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이 나오는데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제3자가 여기서도 이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라고 해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했는데요.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냐 계약이 아니냐의 차이인 건데 얘 저당권이라는 건 계약으로 인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렸다는 어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부수되는 게 대부분 저당권 계약이기 때문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담보물권이 되는 거고요. 앞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조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법정담보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정담보물권이고 법정담보물권이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권이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왜 경매한 사람하고 먼저 이렇게 쇼부를 치냐면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변제될 효력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은 배당한 금액을 본인들이 못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인수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에 낙찰 받아서 싸게 낙찰 받아서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그런 대신에 너는 유치권 포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배당을 먼저 우선적으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얘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쇼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죠. 돈을 내놔라 라고.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어 있는 물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은 핵심이 등기를 안 해요. 그렇죠?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하는데 저당권은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그런 거는 등기에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세 번째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문제에 냈었던 것 같아요.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저당권자의 범위는 피담보채권, 목적물 혹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있은 후에 그 부동산으로부터의 과실에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저당권이라는 거는 그 건물 자체에도 미치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자체에도 다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과실에 미친다. 그러니까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요. 다만 여기서도 뭐예요? 이게 임의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합된 물건이나 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넘겨줄 때, 집을 팔 때, 제가 이거는 원래 여기 딸려 있는 건데요. 저 이거 그냥 가져가려고요. 대신에 좀 싸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특약을 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종속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겠죠.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거는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에 미치는 거잖아요. 건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도 미칩니다. 두 번째,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건물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시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7층, 8층짜리가 있는데 8층짜리가 우리가 평가가 안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경매에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 근처가 밑에가 한 40평짜리 아파트인데 그 위에가 완전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문도 아예 별도예요. 근데 이게 불법 증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에는 전세를 줄 수가 있어요. 따로 전세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평가가 안 되고 여기 밑에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무조건 같이 이거 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근데 거기가 집값이 엄청 뺐거든요 지금. 그래서 엄청 아쉽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중에서도 불법 증축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 증축이라기보다는 약간 명확하게 말하면은 맨 위에 탑층 같은 경우는 위에 약간 꼬다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다락방 같은 거. 근데 그 다락방을 좀 예쁘게 개조해가지고 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세를 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전세 세입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위에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이게 제가 잘렸나봐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는 거는 별도잖아요. 우리가 아까 별도로 친다고 했으니까 얘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전환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정착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농작물은 아까 소유권의 범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환권의 효력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데요. 우선 변제적 효력 부분 보시면은 일단은 전환권의 효력은 아까랑 차이처럼 유치권적 효력은 없어요. 다만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요. 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매각이 되겠죠? 매각으로 인해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근데 이 나머지 용의권은 소멸되거나 또는 인수되고 유치권은 인수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경매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매 파트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수반성과 부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성이라는 건
채권을 우리가 돈을 갚았어요. 그럼 당연히 저당권도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채권을 따라다닌다라고 해서 수반성이고요. 부종성이라는 건 채권이 소멸할 때는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계약 부분이거든요.